내 평생 믿었던 남편이 300억 위자료를 걸고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이야기의 다음 장면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그날의 기억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날 아침은 다른 날과 똑같았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신문을 펼쳐들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으니까요. 서로의 숨소리만 들어도 기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법률사무소 이름이 적혀 있었죠. 처음엔 잘못 배달된 줄 알았어요. 우리 집과는 아무 상관없는 서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뜯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혼 소송 통지서였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제기한 소송이었어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 이름이 원고란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위자료 청구 금액란에는 300억이라는 숫자가 박혀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했고 저녁 늦게 돌아올 거라고 말했었죠.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현관문을 나서던 그 뒷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이혼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어요. 다툼이야 있었지만 모든 부부가 그렇듯 시간이 지나면 풀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들이밀며 이혼 소송을 걸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남편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제 표정을 보고 모든 걸 알아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 맞은편에 앉았죠. 저는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어요. 이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들렸어요. 마치 사무적인 거래를 정리하듯 담담하게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에서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그럼 300억은 뭐냐고, 도대체 왜 그런 돈을 요구하느냐고. 남편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평생 쌓아온 재산의 절반이라고,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라고 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재산은 우리 둘이 함께 일궈온 것인데 마치 자기 혼자 만든 것처럼 말하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짐도 거의 챙기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건지, 언제부터 이렇게 틀어진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죠. 남편은 자기만의 공간을 중요하게 여겼고 저도 그걸 존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뭔가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곳에는 제가 전혀 몰랐던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은행 통장, 부동산 계약서, 그리고 낯선 여자 이름이 적힌 문서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서류를 하나씩 펼쳐볼수록 충격은 더 커졌어요. 남편이 10년 넘게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어왔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둘이 함께 여행을 간 사진,
식당에서 웃고 있는 사진, 심지어 그 여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케이크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죠.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아는 남편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통장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그 여자의 계좌로 송금되고 있었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으로 바쁘다며 늦게 들어오던 날들, 출장이 많다며 며칠씩 집을 비우던 시간들. 그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였고 제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며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주변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다들 알고 있었는데 차마 말하지 못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더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만 몰랐던 거예요. 남편의 배신도 충격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알면서도 침묵했다는 사실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진 걸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무너진 사람이 됐을까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남편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300억이라는 돈이 어떤 의미인지 모든 걸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변호사를 만났어요. 서류를 들고 법률사무소를 찾았을 때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설명해 줬어요. 변호사는 물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재산 형성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는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친정에서 받은 돈을 투자했던 것, 아이들을 키우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던 것, 남편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희생했던 것들을 말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게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통장 내역, 계약서,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는 거였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와 다시 남편의 서재를 뒤졌어요. 이번엔 더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결혼 초기에 제가 남편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 내용은 간단했어요.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자는 격려의 말, 서로를 믿고 의지하자는 다짐, 평생 함께하자는 약속. 제 글씨체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이 편지를 간직하고 있었다는 건 어쩌면 그에게도 어떤 미련이나 회한이 남아있는 게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며칠 뒤 남편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보자는 제안이었죠. 남편은 300억을 받는 대신 모든 걸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빠르게 끝내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40년의 세월을 돈으로 정리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제 인생을, 제 청춘을, 제 희생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저는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법정 날짜가 잡혔어요. 첫 재판이 열리는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에 갔습니다. 남편도 와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주한 남편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한때 가장 사랑했던 사람,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재판정안은 냉랭했어요. 판사가 들어오고 양측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을 펼쳤어요. 남편이 모든 재산을 혼자 일궈냈다고, 제 기여도는 미미하다고, 300억은 정당한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이 막혔어요. 제가 쏟아부은 시간들이 전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변호사는 반박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어요. 법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고 싶으냐고, 우리 사이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느냐고. 남편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과 딸 모두 결혼해서 독립한 지 오래였지만 이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일 줄 몰랐다고, 엄마 편에 서겠다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도 혼란스러워했어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여전히 아버지였으니까요.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아이들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평생 시댁을 모시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듣다니.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힘도 없었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어요. 이번엔 법률사무소가 아니라 손편지였습니다. 남편의 글씨체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에는 남편의 심경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도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겼다고, 그 벽을 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다고 썼더군요. 남편은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난 건 우연이었다고, 처음엔 단순한 위로였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깊어졌다고, 자신도 잘못됐다는 걸 안다고,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고 했어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하지만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고, 300억은 당신이 받아야 할 몫이라고. 그 돈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썼더군요. 저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허무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이해도 생겼어요. 남편도 나름의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구나 하고요. 다음 날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어요. 결혼 초기부터 써온 일기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시기들,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날들. 일기를 읽다 보니 문득 깨달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대화를 멈췄다는 걸. 바쁘다는 핑계로, 익숙하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걸. 그 틈 사이로 다른 사람이 들어온 거였어요. 저도 잘못이 있었을까요? 남편에게 더 신경을 썼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이건 전적으로 남편의 책임일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두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남편 측에서 가져온 자료였는데
제가 전혀 몰랐던 내용이었어요. 남편이 사업 초기에 큰 빚을 졌었고 그 빚을 혼자 갚았다는 증빙 자료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빚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남편은 그 사실을 숨긴 채 혼자 감당했던 거예요.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더 많은 몫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법적으로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이 그런 고생을 했다는 걸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짊어지고 갔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에서야 이 사실을 꺼내는 걸까요? 재판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많은 걸 숨기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남편은 자신의 어려움을 숨겼고 저는 제 외로움을 숨겼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비밀을 안고 살다 보니 점점 멀어진 거겠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남편과 관계를 맺었던 그 여자가 저에게 만나자고 한 거예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뭔가 들어야 할 것 같았어요. 카페에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화려하거나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자신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남편에게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그 여자는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여전히 존중한다고, 다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뿐이라고. 그리고 300억이라는 금액은 남편이 저를 위해 남기고 싶은 마지막 성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아니란 거 아닌가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어쩌면 남편도 나름의 방식으로 책임을 지려는 건지도 모른다고. 세 번째 재판 날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최종 판결이 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법원에 가기 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들과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딸이 물었어요. 엄마는 정말 괜찮으냐고, 이 모든 게 너무 힘들지 않으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엄마는 강하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재판정에 들어섰을 때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우리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사랑했던 기억,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배신의 아픔. 저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흘러내렸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어요.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되 위자료는 남편이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금액은 300억이 아닌 50억으로 조정됐어요. 판사는 양측의 기여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남편이 다가왔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부축해 법원을 나왔어요. 밖에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동시에 엄청난 허전함도 밀려왔지만요.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저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어요. 판결이 난 후 몇 주가 지났어요. 저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활동을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잊고 있던 제 자신을 다시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정리가 완료됐다는 통보였습니다. 통장에 큰 금액이 입금됐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그저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뭘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새 집을 사야 할까? 여행을 가야 할까? 아니면 아이들에게 나눠줘야 할까? 하지만 무엇을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 페이지를 넘기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진짜 소중했던 건 돈이 아니라 이 순간들이었다는 거요. 남편과의 관계는 끝났지만 그 시간들까지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행복했던 기억들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 돈을 의미 있게 쓰자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돈 자체보다 그 돈이 만들어낼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봉사단체에 일부를 기부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일부를 나눠줬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어요. 평생 꿈꿔왔던 일이었거든요. 카페 준비를 하면서 저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어요. 새로운 도전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카페를 연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손님들이 찾아와 주셨고 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는 게 좋았어요. 어느 날 카페에 낯선 손님이 들어왔어요. 자세히 보니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놀랐지만 평온하게 맞이했어요. 남편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도 근황을 이야기했어요. 그 여자와는 헤어졌다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말했어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다고, 모든 게 잘못됐다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좋은 카페라고.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남편이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모든 게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느낀 점들을 적었어요. 배신의 아픔, 상처, 그리고 회복의 과정. 모든 게 제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진짜 소중한 건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 그리고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이제야 그걸 깨달았다고. 창밖을 바라보니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 하루를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아갈 겁니다. 기억의 끝자락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